조합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일 오후 1시 40분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쁘신 정치인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총장이시죠. 예. 그리고 지금 당내 경선을 주관하시는 선관위의 부위원장이신데 오늘 모신 이유는 아주 역사적인 일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즉 제외 동포청이 출범을 했습니다. 정부 조직법이 개정돼 가지고 보훈처가 보훈부로 성격하고 제외 동포청, 그리고 어제 서명식이 대통령실에서 있었죠. 네, 예, 거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석기 의원을 이렇게 배석시킨 가운데 서명하는 사진이 나왔는데, 우선 다른 오늘 물어볼 건 많은데 제외 동포청과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예, 제가 일본에서 한 8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예. 주일 한국 대사관, 또 주 오사카 총영사관 근무를 하면서 일본에서 하는 동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자세히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 있었고, 제가 주로 해외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국회에 들어와서도 우리 당의 제외동포위원장을 쭉 맡아오면서 우리 동포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는지 이걸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발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 발의는 2020년 8월에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표 발의를 하신 거죠? 예,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요. 제가 동포들하고 지금 해외에는 약 730만 명의 제외 동포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도 250만 250만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그분들하고 제외 동포위원장으로서 많은 소통을 해보면 그 동포분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이 제외 동포청을 만들어달라, 이런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외 동포위원장으로서 이 제외 동포청을 만들어서 이 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이 정부가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법안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과거에 역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전부 제외 동포청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공약을 한 번도 지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동포청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외 동포청 설립을 공약으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 전역을 돌면서 또 세계 각국의 많은 동포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외 동포청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대체로 안 믿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전부 약속은 해놓고 전부 한 번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결국 이번에 그 약속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외 동포청 하면은 우리 국내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원래 이 국내적 시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이 제외 동포청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예,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이 동포청이 이제 출범하게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계 730만 제외 동포가 지구촌 구석구석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동포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밖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한 힘껏 돕고, 동포들은 또 열심히 일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거기서 거주국에서 성공을 하면 모두가 잘 돼서 그 힘을 가지고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를 해준다면 이 대한민국의 국력이 그만큼 확장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동포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번 동포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직접 나서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외 동포를 위한 이 국가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예, 서비스 할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재동포청을 동포들이 그렇게 요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첫째는 동포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그 본인들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업무를 우리 그 부처에 가서 업무를 보려면 법무부도 가야 되고 외교부도 가야 되고 복지부도 가야 되고 교육부도 가야 되고 막 뛰어다녀야 됩니다. 이제 그렇죠. 그 일을 보는 게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외동포청이 생기면 동포들의 모든 업무를 예. 동포청에서 원스톱으로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동포분들이 그걸 굉장히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현재 재외동포에 관한 업무를 전국 각 부처에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외교부도 하고 있고, 교육부도 하고 있고, 또는 뭐 법무부, 병무청도 하고 있고 이런데, 이 업무가 산발적으로 동포들에게 대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체계가 안 서는 경우가 예. 많습니다. 또는 정부의 예산이 중복되게 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동포청이 생기면 동포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예. 이렇게 수립해서 동포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 의원님 말씀이 동포청의 대상 인원이 세계적으로 730만 명이라고 했었죠. 네, 네. 730만의 그 개념 규정이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 제외에 있는 우리 국민 250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 국적을 가졌던 분이 뭐 대한민국에서 출생을 예, 했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국적을 상실하거나 본인이 포기를 하고 예. 이제 동포가 됐는데 그 분의 300까지 예. 그 범위 내에서 전부 동포로 저희들이 개념을 잡고 그 숫자를 이제 각국에 체크를 해보니까 약 한 730만 명이 된다고 외교부가 그렇게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는 데는 미국, 일본 이렇습니까? 동포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은 역시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다음 중국, 베트남 이런 순으로. 베트남이 요새 많이. 베트남에 지금 기업들이 많이 나가는 바람에 예. 베트남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재외 동포를 위해서 해결책이 또 뭐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까 말 원스톱 해결 방식 말고 살고 있는 그분 현지에서 도와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재외 동포. 그 동포들이 그 요망해오는 사항 중에서 제가 크게 지금 많은 주문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첫째는 지금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BTS가 노래를 부르면 세계에 있는 청년들이 그 노래를 한국말로 부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팝송을 그렇죠. 영어로 부르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듯이 지금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우리 공간에 있는 문화원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막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단합니다. 그걸 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국력이 많이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전부 가면 그 지역에 한인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인회관이 너무 낡았는데 그걸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 등등 여러 가지 요망사항이 많습니다. 참 좋은데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마다 지금 이민자를 받아들인 나라에서는 그 나라마다 이제 갈등이 있는데 또 너무 민족주의적인 그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 나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는 데는 각 부처에서 이견이 있고 이견이 있었구나. 또 이 외교관계에서 조심스러운 점이 있고 이래서 이 동포청이 출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가 지금은 그런 걸 충분히 다 극복할 수 있는 예.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특성에 맞게끔 외교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그렇죠. 세밀하게 그 지역별, 그 다음에 국가별 이런 동포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사실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하고는 뭐 다른 나라와 차원이 다르다고 보는데 우리가 뭐 어떤 특정 종교 국가처럼 그걸 통해서 뭐 영향력을 미치려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전혀 없습니다. 외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공격적인 자세가 아니니까. 우리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이 실제 젊은이들이 워낙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동포들을 해외 현지에 나가서 직접 만나보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한국말 배우고 싶죠. 왜? 예. 한국의 BTS 노래를 한국말로 따라 부르려면 그렇죠.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자기 나라는 한국어 학원이 없다. 팝송 부르려고 영어 배우는 거하고 마찬가지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재밌다. 그 우리나라의 말을 세계 젊은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이 현상이 매우 바람직한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면 그 다음에는 이 BTS의 나라인 한국에 오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예, 관광하고도 연결이 되고. 굉장히 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사이 그 여권 파워 조사를 한 거 보면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수가 제일 많은 게 일본입니다. 예, 일본 여권이 랭킹 1위인데 2등이 한국이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한국 여권을 가지면은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190 몇 개인데 그런 점에서 세계 패스포트 중에서 파워 랭킹 넘버 2인데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은 세계에서 다 환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면 그 여권이 그 나라의 맞습니다. 국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밖에 나가면 대우를 받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실감을 하는 게 어느 나라든 가든지 한국 여권 딱 내놓으면은 그걸 딱 보는 사람 표정이 달라져요. 예, 표정이 웃으면서 또 말을 걸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말을 걸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교민들 이야기가 한 5개를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텔레비전, 냉장고, 휴대전화, 예. 자동차, 그 다음 최근에는 BTS. 예. 요 5개하고 친밀하니까 자연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맞습니다.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재외동포층이 만들어졌다는 게 아주 타이밍적으로 참 맞습니다. 그죠? 재외동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동포들에게 지금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사실 역대 어느 정부도 약속만 하고 못 만들어낸 이 재외동포층을 윤석열 정부가 만들었으니까 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지원하고 싶다. 예.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포들께서 윤석열 정부가 그 일을 동포들을 위한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에 많은 좀 힘을 실어주시면 그 힘으로 동포들이 권익 향상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새로운 현상인데 그게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이 아주 활발해지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해외 730만 재외동포 중에서 실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는 250만 재외국민 중에 200만, 약 200만 명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대통령 선거 때 다 투표를 하면 거의 200만 표가 됩니다. 그 큰 표입니다. 매우 큰 표죠. 그런데 강원도보다 많고 충북보다 많잖아요. 먼저 경상북도 전체 유권자가 230만이. 이야, 대단한데요. 예. 그래서 이 동포분들도 이제 비록 나라 밖에 계시지만은 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거 때 정당한 주권 행사를 소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앞으로 계속 잘 만들어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투표율이 20% 안 되죠? 예, 지금 이제 투표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LA 총영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선거구역이 예.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예. 그 캘리포니아 북부는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아리조나주가 있습니다. 이 면적이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10배가 됩니다. 그런데 투표소는 4군데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비행기 타고 와서 해야 되네. 그러니까 투표하러 가려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줬으면 그렇죠. 투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분들의 정당한 주권 행사를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투표하는 장소를 대폭 확대를 하고 더 나아가서 동포들은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좋네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것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제가 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 있습니까? 예, 살아 있습니다. 예. 우편 투표를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까요? 투표율이? 제가 나름대로 그걸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세계 각국 동포들을 연령별로, 성별로, 지역별로 해보니까 만약 우편 투표가 실시되면 약 89%가 투표에 참여하겠다. 이런다고. 의향은 그렇다 이거죠. 그럼 약 한 180만 표 가까이 됩니다. 물론 실제 그보다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투표한 성향은 대충 이른바 진보, 우리는 뭐 좌파로 부르지만 이른바 진보 성향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많았죠. 저희 당 후보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외 동포 투표에서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LA 총영사관 예를 다시 들면 LA 총영사관 지역에 투표소가 있는데 그 이제 시내니까 거기에 투표하러 가장 쉽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유학생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뭐 LA 인근에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죠. 대학에 우리 학생들 유학을 많이 가니까. 상상원도 많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진출있는 기업체의 주재원들, 이분들이 다 젊은 분들인데 또 많이 가고, 또 제가 보니까 뭐 우리나라 국내에도 마찬가지지만 해병대, 고려대학 뭐 특정 지역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반드시 다 투표하러 갑니다. 아무리 멀어도 갑니다, 이제. 그런 성향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분들은 좀 멀리 살고 하기 때문에 좀 투표가 저조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어려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저희 당에서도 동포분들을 도와주는 이번에 제외동포청에서 그 극명히 나타났지 않습니까? 동포분들의 권익 향상과 현지에서 다 잘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저희 당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제외동포위원장이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놓고 동포분들의 입장에 서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김석기 의원님으로부터 이 제외동포청 이야기를 들은 게 1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석기 의원은 뭐 잘 아시겠지만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2008년 그때 광우병 남동이 났을 때 그걸 진압하는 책임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뒤에 경찰청장으로 내정이 됐는데, 지명이 되었는데, 이명박 대통령부터. 그때 그 직전에 있었던 용산 방화 사건, 그 진압을 할 때, 그때 경찰관 1명을 포함해서 몇 명이, 그때 6명인가 그렇죠? 죽은 사람이 했는데, 그걸 저쪽에서 계속 물고 늘어져가지고, 결국 그게 철회가 되고, 그 뒤에 이제 작심하시고, 정치로
들어가셨는데 그때부터 참 잘 알고 지내는 그 무렵부터 계속 재외 동포층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이 좀 막연한 이야기가 들렸는데 드디어 정권이 바뀌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이거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큰 업적이 됐습니다. 그죠? 예, 저는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요. 네. 제가 이제 재외동포 위원장이면서 이번에 당내에서 재외동포층 설립 추진단의 단장을 예. 맡아서 우리 의원님들 몇 분 도움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이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그렇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동포분들에 대해서 이 동포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이고 이분들이 밖에서도 우리 국민, 우리 동포니까 잘 살아야 되고 그 힘을 다시 우리 정부, 조국에 보태주면 우리가 크게 국익이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신 거기 때문에 해결이 됐다고 보고요. 그렇죠. 제가 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제 제가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서명식이 있었는데 제가 국회에서는 저 혼자만 초청이 돼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그 자리에서 또 많은 그 느낀 그 소감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훈청이 보훈부가 됐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그 보훈 그 부가 된 데 대해서 우리 보훈 가족들이 참석을 했는데 보훈 상징성이 있는 그 분들이 참석했는데 예를 들면 고 우리 강제구 소령 그 부하들이 죽게 생겨서 수리탄 터지는 걸 몸으로 덮쳐서 본인이 산화한 그 강제구 소령의 그 자녀분들 그 다음에는 그 연평이 해전 때 그 윤영아 소령 그분의 그 부친 이런 분들 소위 말하는 우리 호국의 영웅들 이 유가족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 보훈부 성격 그다음에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해서 이제 서명식을 보통 이제 법이 뭐 이렇게 그 개정됐다고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서명식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매우 뜻깊은 그 행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보훈 가족들은 이렇습니다. 바로 지난 정부에서 잘 아시다시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리고 희생한 분들을 정부가 외면하고 대통령이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예를 들면 서해 수호의 날이다라든지 또는 현충일이라든지 그때 정부와 대통령이 그 유가족들을 외면할 때 그분들은 내 남편과 내 아들과 내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왜 이 나라가 우리를 외면하느냐 하고 절규하는 울부짖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그 유가족이 어제 참석을 했고 거기서 대통령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 희생한 분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건 국가가 아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분들을 잘 예우를 하고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 희생한 그 공을 절대 잊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분들이 매우 감격해하는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보고 저도 참 아직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재외동포청도 이제 그 상당한 의미가 있는 출범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서 서명식을 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격려를 해주는 그런 자리여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김철기 의원하고 잘 통하는 것 같던데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경주에 갔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와서 한 번 경주에서 자고 그다음 또 당사자 시절에 한 번 와서 잤는데 태용무열왕릉 앞에 있는 펜션에서 잤대요. 뭐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지금 공개됐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경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 경주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경주가 좋다고 하시면서 다음에 또 오겠다고 하셨는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당선자 신분으로 또 오셨어요. 그 또 주무시고, 그때는 그 삼국 통일의 터전을 닦은 태종 무열왕, 왕릉을 쭉 또 돌아보시면서 여러 가지 역사 얘기도 하고 하셨는데, 그때 떠나시면서 또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아마 경주를 무척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수행했던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서 태종무열왕릉을 둘러보고 잠을 자니까 잠을 푹 잤다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해서는 제가 이 경주에 많은 분들을 좀 초청도 하고 오시라고 권유하는 것은 경주가 100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께서 경주라는 이 서라이브를 1000년간 수도로 정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여기는 좋은 곳이고 좋은 기운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는 경주에 가면은 항상 들리는 데가 태종무열왕릉인데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바라보면은 좌측룡 우백호의 가장 명당이거든요. 거기서 서면은 틀림없이 그 길을 받을 겁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삼국 통일의 길을 받아가지고 자유 통일의 문을 여는 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표님 제가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경주에서 가장 좋은 기운이 많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문무왕릉입니다. 예. 우리 경주가 이제 바다가 그렇죠. 있는데 네. 문무대왕면이라고 있습니다. 문무대왕의 이름을 따서 문무대왕면이라고 지금 개칭을 했는데 그 가운데 바다 속에 세계에서 유일한 해중왕릉이 있습니다. 거기 묻혀 계신 분이 삼국을 통일한 문무대왕이지 않습니까? 저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문무대왕릉을 찾아갑니다. 특히 아침 일출 시간에 그 동해에 찬란한 일출이 떠오르면서 문무대왕을 왕릉을 비추어주는 그 시간에 그 기분을 받으면 저는 왠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그렇죠. 이런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또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찾습니다만은 실제 이번에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도 지금 경주시장으로 있는 준하경 시장도 경주시의 시의원, 도의원도 전부 선거운동이 시작할 때 거기 와서 그 기운을 다 받았습니다. 그 모두가 다 당선됐습니다. 그거는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경주 오시면 꼭 거기 한번 오셔가지고 좋은 기운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조갑제 TV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경주에 꼭 들려주시고 경주 전체가 좋은 기운이 나오는 도시입니다만은 꼭 그 문무대왕 수중왕릉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무대왕면이라고 새로 생겼죠.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꿨죠. 작년도에 개칭이 됐는데요. 본래는 양북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시 양북면을 그 문무대왕면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작년에 지명을 바꿨습니다. 그건 물론 경주시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뜻을 우리 준하경 경주시장이 또 우리 김석기 의원하고 그런 면에서 뜻을 같이 하시니까. 경주시장이 아주 그 일을 잘하는 그리고 아주 이 역사에 대한 인식도 깊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아주 뜻이 잘 맞습니다. 더구나 국회의원과 시장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훨씬 더 큰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과 관련되는 일을 하시니까 저는 김석기 의원하고도 또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경주에 자주 가는데 전번에 가보니까 또 그걸 만들었대요. 문무대왕 유언을 새긴 비석. 그게 또 기가 막힌 자리에 지금 서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 이제 유조비라고 그러는 유조비죠. 유조비. 그 왕이 남긴 유언을 새긴 그 빈문을 유조비라고 하는데 우선 그 높이가 6.76m입니다. 6.76m의 의미는
그 문무대왕이 660년에 이제 백제를 멸망시켰고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삼국을 통일을 하는데 그 당시 당나라 군대가 이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문무대왕이 당과 전쟁을 해서 그렇죠. 완전히 이 땅에서 당을 격퇴하고 완전히 몰아내고 실질적인 통일을 이루어간 것이 676년입니다.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676cm의 비문을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광개토 대왕비가 640cm라고 했습니다. 그거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비고요.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순수한 경주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돌덩어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문이 높이가 6.76m지만 무게가 그 비문 자체만 60톤이고요. 60톤입니까? 이야, 그 밑에 바닥에 받침석이 36톤입니다. 그래서 100톤? 비문 전체가 약 100톤이요. 약 100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셨을 때 엄청나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문무대왕이 남긴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유언을 그대로 다 적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거기 와보면 문무대왕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대단한 감동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한 사람만 꼽으라면은 저는 문무왕을 꼽는 사람입니다. 삼국 통일을 완성한 분이고 아까 676년에 7년 동안의 대당 결전을 끝내고 그러니까 당나라가 평양에 두었던 안동도읍을 만주로 철수해가지고 한반도를 우리 민족의 말하자면은 활동 공간으로 만들게 하신 분이 문무왕인데 그동안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문무왕을. 그런데 우리 김석기 의원 그리고 조나경 우리 경주시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문무왕을 기리는 그 장소,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가문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견배라는 사적지도 있고 해가지고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성지가 바로 그 역인데 더구나 앞으로 삼국통일을 해야 되는 우리 국민들의 역사적 좌표를 생각한다면은 거기가 바로 백두산이 아니고 바로 여기인데 그게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뭘 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민족의 성지가 백두산이 아니고 바로 이 문무대왕 이곳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무대왕 수중왕릉을 중심으로 해서 이견대 가면사 그 일대를 성역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성지이기 때문에 성역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문무대왕 수중왕릉 그 앞쪽을 완전히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고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즐겁게 문무대왕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바로 그 문무대왕 유적비가 써 있는 곳에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가 좋던데요? 예, 아주 좋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견대 그 문무대왕 수중왕릉이 한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 사실은 문무왕 박물관을 보면 되겠네. 문무왕 기념관을 보면 되겠다. 역사 기념관입니다. 대단합니다. 문무왕 기념관이 생겼어요. 거기 오면 이제 문무대왕이 어떤 분인지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어떻게 작은 신라가 이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었는지 거기 와서 보시면 그 답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은 2025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당에 아까 말한 그 유조비가 676cm의 유조비가 서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바라보면 동해가 쫙 바라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좀 낮게 보면 그 대왕암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약간 뒤쪽에 가문사가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조금만 들어가면 숯구름이 있고 하니까. 그 일대 경관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침에 일출에 오시면 장관입니다. 장관입니다. 우리 김석기 의원은 아마 역사적으로 문무왕을 되살린 분으로 아마 기록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문무왕은 역사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의 민족 통일 국가를 완성하는 데 기여를 한 분이 태종무열왕, 그 다음에 김유신,
문무왕, 이 통일의 새 영웅이죠. 그런데 끝 마무리는 문무왕이 했습니다. 문무왕이 당나라를, 문무왕은 제위 20년 동안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하러 온 일본군을 백청광의 해전에서 전멸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신라까지 먹으려고 했던 세계 최대 강국인 당과 결전해가지고 당까지 몰아냈으니까 그래야 한반도를 통일하니까 동북아시아 전체에 한 250년 동안의 평화를 가져온 분이고 그래서 이 평화 시기에 신라, 당, 일본이 공존, 공영하면서 우리 고대사의 황금기를 만든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동북아시아 최고 인물 중에 하나죠. 예. 한 분이죠. 저는 이제 제가 경주 국회의원이 되어서 경주를 그 세계 최고의 천년고도로 이렇게 다시 부활시키는 게 제 당연한 임무입니다만은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주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그분은 경주가 얼마나 소중한 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현직 대통령으로 계시면서 경주에 자주 오셔가지고 그렇죠. 이 경주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시고 실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시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경주의 보문 호수가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주에 통일전을 만들었습니다. 통일전. 앞으로 신라의 화랑정신, 그렇죠. 충효정신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경주에 계속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경주가 봄이 되면 벚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만은 그 벚꽃도 전부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주를 앞으로 국제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자고 지시를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도중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는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주에 대한 사랑, 그분이 못하신 일들을 제가 부족하지만 다 해내야 되겠다. 이 나름대로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석기 의원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또 문재인 정부 때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통과시킨 법이 신라왕경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줄여서 신라왕경 복원 특별법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국회를 정화하고 있을 때 이 법을 발의해가지고 통과시키고 이게 또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 일은 나중에 별도로 워낙 거창하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한번 모시면서 이야기를 듣기로 하겠는데 어쨌든 신라왕경 복원 사업과 재외 동포청 출범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아닙니다. 뭐 대단한 일보다는 사실 20대 국회에서 신라왕경 복원 특별법은 이 경주의 새로운 천년을 쓰는 그런 특별법을 없는 법을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큰 보람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21대 들어와서는 이 재외동포청 이 730만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한 법을 제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냈다는 데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석기 의원은 경주를 동양의 로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신라가 상부통일을 한 7세기, 8세기, 9세기 이 무렵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는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고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경주가 아마 교토보다 더 컸을 거예요. 이 4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로마라는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왕경 복원 사업으로 눈에 보이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제가 경주 시민들에게 경주를 반드시 동양의 로마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착실히 지금 잘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